자, 이번 내용은 프로젝트 리소스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자원 관리입니다. 자원 관리는 총 6개죠. 6개의 프로세스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기획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는 자원 관리 계획 수립, 그리고 활동 자원 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는 자원 확보, 팀 개발, 팀 관리,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는 자원 통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자원 관리에서는 뭐 다른 지식 분야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프로세스는 자원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즉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맨 처음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활동별로 어떤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활동 자원 산정이 있고요. 그래서 산정된 그러한 내용, 계획된 방법으로 산정된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자원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필요 시점에 자원을 확보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인적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팀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에 대해서 그 팀 개발한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성과를 그 인력 가지고 최적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팀 관리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 동안에 계속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적 자원에 대해서는 자원 통제, 즉 계획 대비 실제 자원의 활용률을 비교하는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원은 그 프로세스별로 팀 개발이나 팀 관리는 인적 자원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원 통제는 이제 물적 자원, 실물 자원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프로세스가 자원 관리 계획 수립이죠. 자, 자원 관리 계획 수립은 팀 자원,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물적 자원, 실물 자원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과 물적, 물질, 이런 그 부분 자원들에 대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산정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시점에 확보를 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정의하는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원에는 이제 팀원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자재, 장비, 서비스, 설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자원관리 계획 수립 프로세스 흐름도를 데이터 플로우를 잠깐 보시면은요,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웃풋은 바로 뭐예요? 자원관리 계획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팀 헌장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원관리 계획서예요. 자, 자원관리 계획서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자원을 분류하고 배정하고 관리하고 복귀하는 방법,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역할 책임도 들어가고 조직도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일반적인 팀 관리 계획서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자원에 대해서는 물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 계획서가 이제 전체 자원 관리 계획서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 관리 계획서는 팀 관리 계획서와 물적 자원 관리 계획서가 모두 포함되는데, 개인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는 역할 책임, 조직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이제 팀 헌장 같은 경우는 팀 운영 규칙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경우 어떻게 팀으로서 같이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을 얘기를 하는데, 의사소통 지침이라든지 또는 팀이 의사결정하는 지침이라든지 갈등 해결 또는 미팅을 할 때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팀 헌장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인풋사항을 한번 보죠. 우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프로젝트 차트, 프로젝트 헌장이죠. 뭐 당연히 프로젝트 헌장에는 프로젝트 전반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고 중요한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자원관리 계획에다 반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자원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그런 자원들, 이런 것들을 헌장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자원관리 계획에다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될 문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중에서 첫 번째가 품질 관리 계획서입니다.
자, 품질관리 계획서는 품질 수준, 우리가 품질 목표를 정하고 그 품질 수준을 달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겠죠. 즉 필요 자원에 대한 어떤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품질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런 정도의 품질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자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자원관리 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중에서 이제 그 범위 기준선이죠. 그래서 특히 범위 기준서 대표적인 건 아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와 WBS인데요. 거기를 보면은 주요 인도물들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주요 인도물들에 대한 자원의 종류 또는 수량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인도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인도물은 특정 이러이러한 자원이나 이만큼의 자원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범위기준선의 또 WBS를 통해서 우리가 보거나 아니면 범위기술서를 통해서 주요 인도물에 대한 소요되는 자원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문서를 보시죠. 프로젝트 문서는 우선 첫 번째 프로젝트 스케줄, 일정이 나와 있어요. 이건 왜 필요하냐면은 자원에 대한 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시점에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획 세우기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일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줄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요구사항 문서가 나와 있는데요. 요구사항 문서 중에서 요구사항 문서에 당연히 요구사항 목록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요구사항에서는 분명히 이러이런 자원과 이 정도의 양의 자원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또 참고하거나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대장 같은 경우는 리스크 목록이 있는데요. 그 리스크 목록 중에서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해서는 이러이러한 인력이 추가로 더 필요하겠다 또는 이러이러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리스크에 대비한 소요 자원에 대한 것들을 예상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에 있는 이해관계자 관리 대장 같은 경우에는요.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을까?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에는 당연히 이해관계자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록 중에서 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을까라는 것을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자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특정 자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자원 계획에다가 반영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원관리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많은 아웃풋 그 자원관리 계획서가 또 다른 그 프로세스의 인풋으로 이렇게 쭉 쓰이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관리 계획은 팀관리 계획서와 물적 자원관리 계획서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을 분류, 배정, 관리, 복귀하는 방법, 역할과 책임, 조직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 기본은 당연히 이 자원관리 계획서는 뭐가 있어요?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9.2부터 9.6에 해당되는 요 부분들이 바로 뭡니까? 자원관리예요. 그래서 활동 자원을 산정하는 방법,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팀 개발 및 관리하는 방법, 자원 통제하는 방법이 여기 적용이 되는 거죠. 수행하는 방법이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하나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예산 책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자원의 요율, 그래서 단가가 얼마인지, 얼마큼 쓸 수 있는 자원인지, 출장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비용, 예상 비용 등을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데 특히 자원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예산 책정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겠고요. 그다음 활동 자원 산정은 당연히 여기 방법이 나와 있다 그랬지만은 당연히 자원을 식별하는 방법, 자원 정량하는 방법을 참고하면 되겠고요. 또 자원관리 계획서는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면 되겠고요. 또 자원관리 계획서에는 팀원을 보상하고 피드백을 어떻게 한다든지 교육은 어떻게 제공하고 팀 성과에 대한 훈육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팀 관리 같은 경우는 자원을 관리하고 복귀하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어서 참고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마지막 자원 통제는 물적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다른 지식 분야죠. 뭐 품질 관리에서도 죄송합니다. 품질 관리가 아니라 의사소통 관리죠. 의사소통 관리에서도 자원관리 계획서가 다 필요한데 특히 의사소통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이 자원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팀 자원의 분류, 할당,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자원관리 계획서에는 우리 조직도가 나와 있어요. 그 조직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하는지 보고책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보고책에 따라 우리는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역할과 책임 조직도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들도 당연히 그 조직도에 나와 있는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들에게 역할과 책임이나 조직에 맞는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바로 의사소통 관리 및 감시에 해당되겠죠. 또 자원관리 계획서에 특별한 관리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게 리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특정한 방법이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스크를 식별할 때도 요거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할 때는 이 자원 계획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뭔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든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래서 대응을 위해서 배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조율하기 위해서 자원관리 계획서를 참고를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느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그거에 맞춰서 그럼 우리가 이러한 리스크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력을 투입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달관리 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조달관리 계획 수립일 때는 이제 어떤 품목을 조달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직접 메이크할 것인지 아니면은 바이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 특히 바이할 부분에 대해 결정하는 거죠. 근데 특히 구매를 할지 임대를 할지 그런 자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제 내려서 조달 계획으로 수립을 할 때 참고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관리에도 필요한데, 이해관계 참여계획 수립할 때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 자원관리계획서에도 각종 팀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들어있어서 팀원들도 당연히 뭐예요? 이해관계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포함된 이해관계자 전체에 대한 참여계획 수립도 같이 포함이 되겠고요. 참여 감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자원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팀원 관리 방법에 따라서 똑같이 이해관계자들 중에서도 팀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팀 헌장이라는 부분들은, 이것은 팀 운영 규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갈등 또는 회의 이런 각각에 대한 지침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여기서 이 팀 헌장은 주요하게는 우리 같은 자원관리 지식 분야에서 팀 개발과 팀 관리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팀 개발할 때는 특히 팀 운영 지침이나 운영 방식을 여기서 참고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팀 관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이나 회의, 갈등 해결의 지침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이해관계자 참여 관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해관계 참여 관리에 인풋으로 쓰이지 않고 팀 헌장은 툴스 앤 테크닉, 즉 도구 및 기법으로 이 팀 헌장이 쓰여집니다. 이 이해관계자 참여 관리에서는요, 도구 및 기법으로 쓰이는데, 팀 규칙은 결국은 이제 그 도구 및 기법에 보면 그 팀 규칙이라는 건데, 팀 규칙이라는 것 자체가 팀 헌장에 의거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참여 관리의 도구 및 기법에 기본 규칙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만든 팀 헌장에 의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세스는 활동 자원 산정입니다. 활동 자원 산정은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한 사람, 자재, 장비 또는 보급품의 종류나 수량을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활동 자원 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원의 종류와 수량, 특성 이런 것들을 이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액티비티별로 필요한 자원들의 수량, 특성, 그 종류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아웃풋에는 당연히 뭐예요? 활동 자원을 산정을 했으니까 산정된 결과는 바로 자원 요구사항, resource requirement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거죠. 물론 이걸 산정하는데 그 기준했던 기준서도 나오겠고요. 어떤 자원이 얼마큼 필요한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RBS라고 얘기하는 자원 분류 체계, 자원들의 종류를 분류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원에는 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다. 인적 자원에는 뭐 프로그래머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코스트 엔지니어가 있고, 그래서 프로그래머에는 C++ 프로그래머, 자바 프로그래머 이런 것들이 있고, 물적 자원에는 장비, 자재가 있는데 장비에는 뭐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고 이런 장비, 이렇게 분류 체계를 최종적으로 자원 요구 사항이 나오게 되면 분류 체계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자원 요구 사항과 자원 분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인풋은 한번 뭐가 있나 보죠. 우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오는 자원 관리 계획서. 자원 관리 계획서는 앞에서 만들었습니다. 9.1의 산출물이에요. 자원을 식별하고 정량화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우리가 뭘 하면 돼요? 자원을 추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 기준선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나 제품에 대한 프로젝트 범위가 전반적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자, WBS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그 범위죠. 그 각각의 작업 덩어리들이 얼마만큼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를 추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원을 추정할 때는 활동 단위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WBS에 나와 있는 워크 패키지 단위에서도 우리가 자원을 산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범위 기준선에 나와 있는 WBS나 범위 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범위에 대한 설명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자원이 얼마큼 필요한지 추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문서들이 있죠. 여기서 활동 속성이나 활동 목록, 우리가 일정 관리에서 스케줄을 만들기 위한 액티비티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 액티비티 활동 리스트에는 활동별로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를 거기에 이미 열거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별로 이미 열거되어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그 자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제목이 뭐예요? 활동 자원 산정이에요. 그러니까 활동별로 지금 자원을 산정할 때 당연히 활동 목록이 필요하겠고, 그거에 대한 설명인 활동 속성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정사항 기록부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가정사항 기록부는 특별한 어떤 생산성이나 가용성이나 작업 방식, 이러이러한 작업 방식으로 한다라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하에 어떤 자원이 얼마큼 필요하겠구나 라고 산정할 때 그 가정사항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가 산정치가 나와 있는데요. 원가 산정치는 이미 그 원가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원가에 맞춰서 우리는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가 산정치가 이미 나와 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자원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산정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원 수량이나 기술 수준, 몇 명을 투입할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투입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원가 산정치가 우리가 필요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달력 그랬는데, 이 자원 달력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자원 달력이라는 것 자체는 자원들의 근무하고 휴무하는 달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걸 다 모으면 가용 자원, 그래서 자원이 얼만큼 어느 시점에 얼만큼 가용한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점을 봐가지고 특정 시점에 많이 투입할지 적게 투입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는 리스크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리스크 목록 중에서 특별한 리스크가 있다면 뭐 그런 리스크를 고려해서 자원을 더 투입한다든지, 뭐 그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리스크를 고려한 자원 투입이나 추정을 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산출물인 이 자원 요구 사항을 보시면은 당연히 같은 프로세스인 자원 확보와 자원 통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자원을 확보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 나온 자원 추정한 내용들을 필요한 시점에 그 자원들을 추정한 자원량을 확보를 해야지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원 통제는 특히 물적 자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자재, 장비들이 어느 시점에 얼마큼 필요한지를 당연히 이걸 보고서는 자원 요구사항을 보고서는 그 시점에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한번 보죠. 먼저 활동 기간 산정. 기간 산정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물적 자원일 경우에는 얼만큼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 인력의 투입량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을 때는 기간이 적게 걸리겠고, 인력이 적을 때는 많이 걸리니까 그거에 맞춰서 기간을 추정할 때 참고해야 되겠고요. 또 일정 개발이라는 왜 필요냐면 일반적인 일정 모델 개발할 때 어떤 유형에 얼만큼 투입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을 우리가 네트워크 일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또 여기다가 인력을 더 투입해서 기간을 단축하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때 당연히 자원 요구 사항을 봐가지고 적절하게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스케줄을 조정해서 최종적인 일정을 만드는 게 바로 일정 개발이죠. 그 다음에 원가 산정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수량 곱하기 단가 하면은 바로 물적 자원에 대한 것들이 재료비가 나오겠죠. 인적 자원은 노무량 곱하기 단가 하면은 원가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차피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그래서 자원 요구 사항에 나오는 수량 곱하기 단가 하면은 원가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 요구 사항 중에서 보면 특별한 자원이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이 너무 또 특별하게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리스크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든지 인력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만약 리스크로 식별이 되면 리스크 등록부에다가 등록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량적 리스크 분석은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 정량적 리스크 분석은 오버럴 리스크, 즉 전반적인 리스크들을 분석할 때 주로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예산이라든지 프로젝트 전체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변성, 즉 얼마만큼 리스크가 있는지를 분석할 때 쓰는데, 특히 이제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그러한 자원의 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가변성을 평가할 때 정량적 리스크 분석을 쓴다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자원 요구 사항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적당한 인력을 조달 필요성이 있는 그런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은 우리가 조달 관리 계획 수립할 때 포함을 시켜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웃풋 중에는 이제 산정 기준서는 뭐 당연히 이 자원 요구 사항을 산정을 할 때 결과적으로 가정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분류 체계는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자원의 종류들을 나열을 하는데, 이 자원 분류 체계는 자원 요구 사항을 다 집합해서 이런 종류들을 나열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나중에 자원 통제할 때도 쓰이지만은 지식 관리할 때도 쓰인다. 우리 통합 관리에 나오죠. 그래서 팀 구성 정보를 봐가지고 이러이러한 인력이 있구나, 이런 특별한 인력들이 있구나, 그러면 거기서 이러이러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구나, 그래서 또는 이렇게 그 정보들을 분류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팀 구성 정보를 보고서 우리가 지식 관리하면 되겠고요. 또 어떤 인력으로부터 어떤 지식들을 우리가 찾아서 기록하고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활동 기간 산정에는 필요한 건데, 기간 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도 6.4에서도 위에서도 기간 산정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기간 산정할 때는 자원의 범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자원이 있는지에 대한, 그다음 유형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간 산정할 때도 특별한 자원의 종류나 유형을 봐가지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높은 기술을 갖고 인력을 적게 투입할지, 낮은 기술 수준을 가진 인력을 많이 투입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자원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자원 통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자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원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자원이 부족한지 남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특히 부족할 때는 어떤 자원을 대체할지,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확보할 때 어떤 자원을 확보해야 될지, 이런 자원의 종류를 보고서는 우리가 통제하는 데 쓴다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번의 마지막 프로세스입니다. 물론 자원관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첫 번째 자원관리의 첫 번째 강의에서의 마지막 프로세스인데요. 물론 뒤에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다음 차시에서 9.4에서부터 9.6까지는 이제 다시 설명이 되겠고요. 우선 여기까지만 1차로 이제 1차 강의를 마치겠는데, 자원 확보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완료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사람, 설비, 장비, 자재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람과 자재를 확보하는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원은 내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원도 있지만은 조달 프로세스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될 그런 자원들도 물론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내부에서 확보하든 외부에서 확보하든 간에 필요한 자원을, 인적 자원 또는 자재 장비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확보된 결과물이 바로 뭐냐면 실물 자원 배정표, 그러니까 물적 자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PMB학 BOK에서는요, 일부에서는 실물 자원 배정표라 했다가 또 물적 자원 배정표라 했다가 번역을 좀 두 가지로 막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자원은 물적 자원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적 자원 목록은 당연히 뭐예요? 팀 배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정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뽑아서 배정한 배정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팀원들의 목록이다. 그래서 확보한 자원에 대한 목록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뽑는 거죠. 사람을 뽑는 거고 자재 같은 거는 확보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9.3 보시죠. 우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필요한데요. 당연히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자원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부 자원에 확보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되겠고요. 외부 자원 같은 경우는 조달 계획에 나와 있는 확보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외부 자원을 확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가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에요. 무슨 예산이에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문서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일정은 뭐예요? 일정은 당연히 그 일정, 필요로 한 일정, 즉 자원 확보 시점에 맞춰서 자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또 뽑고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로 한 부분들이고요. 자원 달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 투입 기간, 가용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기간에 얼마만큼 가용한지 이런 것들,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서 자원을 뽑아야 되는 거죠. 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2의 활동 자원 산정을 통해서 나온 자원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죠. 이 요구사항은 당연히 각각의 액티비티별로 어느 시점에 어떤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계획되어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원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필요한 종류의 자원을 필요한 시점에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관리대장도 있는데요.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은 특정 자원에 대해서 그 이해관계자의 어떤 요구나 기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자원에 대한 요구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원 확보에다 참고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아웃풋을 보시면은 이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런 자원을 확보 못하니까 대체해야 되겠다, 뭐 다른 자원으로는 바꿔야 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 요청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물 물적 자원 배정표가 있는데 얘는 그 자원 통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원 통제는 물적 자원만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팀 개발, 팀 관리와 인적 자원은 팀 개발, 팀 관리와 관련되어 있고 물적 자원은 자원 통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목록표에 자원 목록이에요. 그래서 물적 자원 목록표는 자원 통제를 통해서 자원의 유형이나 수량이나 위치, 내부 할 것인지 외부 아웃소싱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한다. 즉 계획대로 그 자원들을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 새로 확보하고 막 변경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물적 자원 배정표 목록이 필요하겠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뽑아놓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의 역량과 팀의 역량을 높이는 팀 개발, 그 다음에 그 인력들 가지고 프로젝트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팀 관리 업무, 이런 것들이 사람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지식 관리할 때 이제 사람들에 대한 배정된 팀원들에 대한
그 역량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지식으로 우리가 저장하기 위해서 지식 관리할 때 그런 역량이나 경험 정보를 필요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간 산정할 때도 활동 기간 산정할 때도 어떤 인력이 배정됐는지에 대한 것들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단가 곱하기 뭐 기간 뭐 이렇게 계산할 때 원가를 산정할 때도 쓰겠지만은 실제 어떤 인력이 투입됐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술 수준 높은 인력인지 기술 수준 낮은 인력인지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활동 기간 산정에도 필요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정 개발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정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줄이거나 밀거나 중첩되거나 우리 소위 앞에서 나왔던 크래싱이나 패스트 트래킹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때 뭘 필요로 하냐면 팀원 배정표, 그러니까 팀원들의 목록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는 팀원 몇 명을 더 여기다 투입을 시켜서 그래서 이 기간을 크래싱 해야 되겠다 등등 이런 결정을 내릴 때 팀원 목록인 프로젝트 팀 배정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팀과 개발과 팀 관리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팀원들의 명부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뭘 해야 돼요? 팀 개발 업무, 팀 관리 업무 이 대상자들이 팀 개발 및 관리에 대한 대상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할 때는요, 실제 대응에 투입될 자원이 필요해요. 대응을 수행할 자원이 필요한데 여기 팀 배정표나 자원 배정을 보고서는 그 자원이나 팀원들을 대응 활동에다가 투입시키는 걸로 할 때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정된 배정표 중에서 외부로부터 조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조달 활동에 하려게 되면 조달 활동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매 업무, 계약 업무에 필요한 그런 인력들을 조달 관리 계획에다 수립할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특히 팀원 목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달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이거는 그 자원들의 휴무, 근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은 자원의 가용성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기간에 얼만큼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간 투입되는 자원의 양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겠고 그 가용성에 따라서 인력을 더 투입시키고 빼고 뭐 이렇게 크래싱하거나 이럴 때 인력 일정 개발에도 참고를 해야지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 계획대로 잘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잘 안 될 때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원 달력을 보고서 가용성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더 인력을 추가할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액티비티별로 자원 산정할 때도 자원 달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미 자원 이게 9.2인데 여기 보시면 9.3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9.2를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처음에 할 때는 이게 그 자원 달력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9.3에서 자원 달력이 만들어지면은 다시 더 구체적인 자원 산정을 할 때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특성인 점진적인 구체화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획 활동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구체화할 때 이때 이미 자원 달력이 나와 있다면 다시 더 구체적인 자원 산정을 할 때 또 참고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팀 개발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게 교육이죠. 뭐 교육을 상상을 하면은, 자, 교육을 투입하려면, 어느 시점에 어떤 인력이 얼만큼, 가용한지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한 시점에 우리가 뭐 팀 개발 목적으로 교육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인력이, 가용 인력이 충분할 때 팀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기 위해서, 자원 달력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할 때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대응 배정 그러니까 그 시점 그래서 어떤 그 인력을 어느 대응 계획에다 수립 그 대응 방안에다가 어떤 인력을 투입할지를 결정을 할 때 특히 그 중에서도 어느 시점에 자원들이 더 가용한지 충분한지 또는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가용성을 보고서는 그 대응 시점을 결정하는 데도 참고한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자원관리 두 번째 강의는 9.4 팀 개발부터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강의에서는 자원관리 계획 수립과 활동 자원 산정 그리고 자원 확보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팀 개발과 팀 관리, 즉
인적 자원에 대한 팀 개발과 팀 관리가 있겠고요. 그다음 물적 자원에 대한 마지막 자원 통제, 이렇게 세 가지 프로세스가 남아 있죠. 자, 자원 확보를 통해서 앞서서 자원이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우리가 확보하면은, 사람을 뽑으면은, 또는 물적 자원을 확보를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팀 개발을 하게 되는데, 팀 개발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인의 능력, 또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팀의 능력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5에 해당되는 팀 관리 같은 경우는, 이런 팀 개발을 통해서 개인과 팀의 능력을 개선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성과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과를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이슈를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갈등을 관리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하면은 이제 팀에 대한 변경 사항도 관리해 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팀 개발과 팀 관리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인물적 자원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제 자원 활용률을 비교하는 자원 통제가 이제 마지막이죠. 자,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팀 개발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로젝트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팀원들의 역량, 또는 팀원 간의 협력, 팀 분위기, 이런 것들 개선한다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역량과 팀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개인의 역량과 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수행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변경 요청도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뭔가 팀의 역량과 개인의 역량을 높였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팀의 효율성이 얼마큼 높아지는지 평가한 결과인 팀 성과 평가서가 아웃풋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인풋 사항은 뭐가 있느냐? 우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중에서 자원관리 계획서. 자원관리 계획서에는 당연히 팀 개발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팀 개발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뭐 팀원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피드백을 어떻게 줄 것인지,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지, 훈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지침들이 거기에 나와 있겠고요. 필요할 경우는 우리 아웃풋에 팀 성과 평가서가 있는데, 팀 성과 평가하는 기준도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죠. 방법이나 기준. 항상 관리 계획서는 뭐예요? 방법이나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방법대로 이제 개발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프로젝트 문서들을 우리 참고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제 프로젝트 일정이에요. 프로젝트 일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 이들을 그 교육 보낼지, 역량 개발을 할 어느 시점에 시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팀 배정표가 있는데, 이제 팀 배정표는 우리 자원 확보를 통해서 나온 산출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팀원들의 목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즉 팀 개발 대상자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대상자. 그래서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과 담당이 나와 있는 그러한 목록이기 때문에, 팀원 목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팀 개발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달력이 있는데요. 자원 달력은 우리가 팀 개발할 때 왜 필요하냐 하면은, 팀 개발을 시킬 수 있는 어떤 팀 개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인력을 언제 팀 개발 활동에 참여시킬 것인지, 팀의 가용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파악을 해갖고 여유 있는 시점에서 팀 개발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자원 달력을 참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팀 개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팀 헌장이 필요한데요. 팀 헌장에는 팀을 운영하는 지침이나 방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갈등을 관리하고, 뭐 협상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회의하고, 이런 팀 규칙, 팀 운영 지침이나 방식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역량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러이런 인력이 더 필요하다, 또는 이러이런 뭐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자원이 필요하다 등등 여러 가지 변경 요청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팀 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적인 팀 평가예요. 그러니까 팀의 효율성을 평가한 그 팀 성과 평가서죠. 그래서 이 팀 개발의 결과로서 팀의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거는 또 뒤에 프로세스는 팀 관리의
쓰여진단 말이에요. 바로 뒤에 프로세스죠. 9.5에. 그래서 이런 성과 평가로서 우리가 이슈를 해결하고 의사소통을 보완해야 될지, 갈등을 해결할지, 상호작용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뭔가 조치를 해야지 등등, 이런 사람 관리를 위해서 이 팀의 성과의 결과에 따라서 더 강화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는 팀 개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업데이트 한다는 거는 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 프로세스는 팀 관리입니다. 그래서 팀 관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 개발을 하게 되면 개인의 성과, 팀의 역량을 높이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인의 역량도 높이고 팀의 역량도 높여가고 그 상태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성과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팀원들의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팀원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팀이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슈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타 팀에 대한 역할이나 책임 등등 이런 것들의 변경사항도 관리해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갈등을 관리하고 이슈를 해결해 주는 게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팀 관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아웃풋은 여기 대표적인 변경 요청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습니까? 팀의 어떤 그 부서를 바꿔줘야 되겠든지, 역할과 책임을 바꿔줘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풋이 변경 요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풋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자원관리 계획서가 필요한데, 자원관리 계획서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팀 관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원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역할과 책임, 조직도, 그 다음에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참고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문서 중에서 보면은 이슈 기록부가 있는데요. 이슈 기록부는 만약 이 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갈등 관리, 그 다음에 이슈 관리,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팀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팀 관리 차원에서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은 그 이슈를 해결해주는 노력하는 것도 팀 관리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슈 목록 중에서 우리가 팀 관리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될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슈 기록부를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자원 확보를 통해서 나온 게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에요. 팀원들의 목록인데요. 이 팀원들의 목록이 바로 뭐예요? 팀관리 대상자들이죠. 팀관리 대상자가 들어가 있는 팀원들의 목록이 되겠죠. 그래서 평가할 팀원들, 즉 관리 대상자들이죠. 팀관리 대상자. 그 다음에 이제 팀 헌장이 있는데, 팀 헌장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의사결정 방법, 회의 진행 방법, 그 다음에 갈등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의사결정, 회의 진행, 갈등 해결, 이런 그 노력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작업 감시 및 프로젝트 작업 감시를 통해서 나오는 성과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우리가 팀 관리하는데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거는 뭐냐면 나중에 향후에 성과를 보고서는 성과가 나쁘니까 이러이런 팀원들을 더 추가해야 되겠다라는 팀 자원에 대한 요구사항, 성과가 좋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포상해야 되겠다는 인정과 보상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든지, 또 지금 성과가 좋으니까 또는 나쁘니까 이 인력을 줄여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는 인력에 대한 규모를 향후 예측하기 위한 용도로 성과 보고서가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산출물은 바로 뭐예요? 변경 요청. 그러니까 변경 요청이라는 것은 이런 앞에 것들을 참고해 갖고 소위 말하는 인력에 대한 변경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추가한다, 더 뺀다, 빼는 경우는 흔하지 않겠지만 인력에 대한 변경이라는, 또는 직원들에 대한 배정, 그러니까 즉 지금 배정된 상태를 변경할 수도 있겠고요. 또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들도 변경할 수도 있겠고요. 필요한 경우는 안 되겠다, 성과가 나쁘니까 추가로 교육도 시켜야 되겠다 등등, 이러한 변경 요청이 나중에 통합변경통제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자원관리의 마지막 프로세스는 자원통제입니다. 자원통제라는 것 자체는 프로젝트에 배정된 실제 자원, 실제 자원이란 말 자체는 물적 자원, 실물 자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적 자원을 예정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 대비 실제 자원의 지금 활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가지고 만약에 예정대로 사용할 수 없다든지 지금 활용률이 낮다든지 또는 높다든지 이거에 따라서 뭔가 시정 조치를 수행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우리는 자원 통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물적 자원을 시적절한 때 적시에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만약 경우에 따라 필요 없는 자원을 빼고 이런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지연 없이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올바른 곳에 적당한 양을 배정 또는 해산하는 그런 노력인데 자원 통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물적 자원과 관련되어 있다. 실물 자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들의 공통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하고 그 차이가 있다. 그러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뭔가 조치를 해야지 된다. 시정 조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정 조치라는 건 변경 요청을 포함되는 거죠. 변경 요청.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각종 프로젝트 문서에 나와 있는 플랜 대비 그 다음에 작업 성과 데이터라는 액추얼 플랜 대비 액추얼을 비교를 해가지고 계획대로 잘 안 되니까 뭔가 변경 시정 조치를 포함하는 변경 요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감시와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복되는 게 뭐예요?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서 실행 프로세스인 작업 지시 및 관리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작업성과 데이터가 나오죠. 작업성과 데이터는 통제 프로세스를 거치면 뭐가 돼요? 작업성과 정보가 된다 그랬어요. 작업성과 정보는 작업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 나오면 뭐가 돼요? 작업성과 보고서가 된다고 누누이 나왔던 내용들이죠. 이거는 이쯤 되면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자원 통제를 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될 문서들을 보면 먼저 자원관리 계획서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통제하는 방법이 나와 있겠죠. 즉 물적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통제하고 복귀할지에 대한 그러한 방법이 여기 나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각종 계획인데 우선 이슈 기록 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이슈 중에서 자원이 부족한 이슈라든지 또는 자원에 대한 어떤 투입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 이슈도 해결해 줘야 돼요. 여기서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뭔가 요청을 해야 돼요. 변경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슈 기록부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물 자원 배정표가 있는데 이거는 자원 확보의 아웃풋이에요. 자원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실물 자원 배정표가 나오는데요. 그 실물 자원 배정표는 실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물적 자원 목록이죠. 그래서 어떤 자원이 어느 시점에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필요하다라는 물적 자원의 목록인데 어쨌든 여기 있는 예상 자원의 활용도나 유형이나 수량 투입되는 곳 이런 거에 그가 바로 하나의 계획이죠. 거기 제대로 투입이 되고 있는지 필요 수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서 지금 그걸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자원 통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스케줄이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데요.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젝트 스케줄은 필요 자원을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시 통제하는 데 필요로 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또 자원 분류 체계가 여기 나와 있죠. 자원 분류 체계. 자원 분류 체계는 자원의 종류들을 나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시정 조치나 변경 요청을 할 때 지금 제대로 투입이 안 돼. 부족해. 문제가 있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다른 대체 자원이나 그 다음에 자원을 다시 확보해야 될 때 자원의 종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원의 종류를 보고서는 우리가 시정 조치를 포함한 변경 요청을 할 때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2 활동 자원 산정을 통해서 나오는 게 자원 요구 사항이에요. 자원 요구 사항에는 당연히 이제 그 기본적으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거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필요 자재나 장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각각의 활동별로 어떤 자재나 장비가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도 여기 자원 요구 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계획이죠. 우리가 참고해야 될 계획.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중에서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대장이 있는데요.
그 리스크 목록이 쭉 있단 말이죠. 이 리스크 목록 중에서 자재나 장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리스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는데 이 리스크가 발생했다면 이런 문제 자재에 영향을 줘, 이런 장비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야.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뭔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달 수행의 산출물인 협약이 있어요. 계약이에요. 계약 결과죠. 그 업체와 계약한 그런 계약인데요. 외부 자원과 관련돼 있죠. 이거는 외부로부터 그 우리가 조달하는 그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얘기를 하는데 외부 자원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는 신규 자원이 필요하다든지 기존 자원의 이슈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뭔가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절차, 협약의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거를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자원이 더 필요하다, 또는 뭐 신규 자원이 필요하다, 기존 자원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조치해야 되겠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대로 우리가 따라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각종 통제의 결과로 각종 그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업데이트 된다라는 건 뭐 구체적으로 이런 그 통제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변경 사항들에 대한 업데이트는 뭐 구태여 설명 안 드리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자원에 대한 기본적으로 물적 자원을 예정대로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계획 대비 실제 물적 자원의 활용률을 비교해 가지고 시정 조치를 포함하는 변경 요청을 한다라는 개념만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